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방송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병원에서 동영상 촬영했다면 부모 울리는 성장 앨범 먹튀 사기, 다시 보기 무료 사이트의 함정, 직업 속이고 결혼했다면 사기인가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드라마, 영화, 명작 속 법률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여성들의 정치 드라마로 주목을 받았던 퀸메이커입니다. 제가 김희애 배우의 정말 열렬한 팬이거든요. 네. 이 작품에서도 정말 너무 멋지고 카리스마 있게 나와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퀸메이커 어떤 드라마인지부터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드라마 보신 분들은 황도희라는 이름을 기억을 할 텐데요. 황도희는 원래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로 원래는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으로 기업의 핵심에서 일했던 그 황도희가 회사를 그만두고 오경숙이라는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오경숙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거판에 뛰어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아낸 드라마입니다. 맞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가장 냉철한 그런 전략 분석가로 일을 하다가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속에서 여성들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자, 그럼 드라마 퀸메이커 속 법률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내용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극 중에서 오경숙과 서울시장을 두고 당내 경선을 하던 서민정은 여성연대 후원금을 오경숙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고발장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서민정은 오경숙이 실제로는 횡령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이런 등등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들, 그 후보자의 가족들의 출생지나 가족관계 등등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그리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이 있는데요. 이번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들에 관해서 허위 사실 공표한 자 역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 2항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이 봐야 할 조문이 또 있습니다. 네. 제266조인데요. 그 조문에서는 이 250조를 포함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 위원이나 그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뭐 공무원이나 뭐 교원이나 이런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가 없고 만약 취임됐더라도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서 이제 보자면 이번 드라마에서는 서민정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피선고까지 제한이 되는데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좀 높습니다. 법정이 높아서 피선고까지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선거에서 보면은 어떤 이슈가 딱 스캔들이 터지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쭉 떨어졌다가 또 이쪽에서 생기면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왜냐하면 당선이 된 이후에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혀졌다고 해도 그게 또 당선이 무효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보면은 선관위에서 기소까지 해서 고발해서 기소까지 된 사안에서 실제로 당선 무효가 된 사안은 3.6%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서 피선거권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년쯤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판례는 이제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판례 핵심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 허위사실 1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토론회 과정에서 토론 시간에 한 발언을 가지고는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점들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 선거판에서 이렇게 일부러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흙탕물 싸움을 벌이는 일은 좀 하지 말아야겠죠. 자,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면 소개 좀 해드리자면요. 백재민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 사위로 있는 대기업 은성그룹에 새로 지은 이 은성면제점의 지분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후 시민 배당을 통해서 서울 시민에게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게 된 건데 시민 배당 굉장히 생소한데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시민 배당 제도는 국내에서는 사실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들어본 단어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용어는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책에 등장하는 표현을 좀 빌면은 기본소득의 정확한 표현은 시민 배당이다라고 하면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재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린 최근에 들은 것 같지만 한 500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네. 우리 그 토마스 모어는 이미 기본소득, 공공주택, 경제적 평등, 공유사회, 현재 논의되는 이상국가의 틀을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드라마로 좀 돌아보면은 여기 후보가 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후에 그 지분을 시민한테 배당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리고 빈곤 이상으로 살기에 적정한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 요건 없이, 그러니까 노동 요건 없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약간 다른 문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어쨌든 논의가 되어 왔던 개념이긴 하군요. 자, 그러면 퀸메이커 법정적 장면들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이번 장면은요. 황도희, 김희애가 사직서를 쓰던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해고 통보서에는 취업규칙 제38조 15항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 통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회 이미지 실추 및 임원진 명예훼손 등의 행위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징계에 따른 해고이므로 퇴직금도 수령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변호사님? 네. 이 부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이상 재직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면 퇴직급여 보장법상 징계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횡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횡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의 취지를 보면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경제생활을 위협받는 일을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고요. 퇴직금은 사실 후불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은 직접 그리고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통 횡령 범죄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혹은 범죄가 있어서 징계로 퇴직하는 경우에 합의서를 쓰게 해요.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퇴직금과 상계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임금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혹은 상계한다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상황에서도 보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또 명예훼손 범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따로 청구를 해야 되고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퇴직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실제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해고된 게 억울하다, 내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 무효소송 같은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해고 무효소송 같은 건 언제든 조건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고 무효 소송은 해고가 적법하려면 법령이나 회사의 규칙 그리고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법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 악화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등등등 법령에 규정된 그런 원칙들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했을 때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예를 들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했다. 어떤 이유를 해고를 했다 했을 때 그 해고의 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해고도 이제 항상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쏙쏙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오늘은 퀸메이커라는 작품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고요. 이미 이번까지 하면 한 3번째 이제 전화 연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지난주에 네. 7살짜리 딸 아이랑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세 명이서 네. 한 종합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네. 간호사가 제 앞에 서고 앞에서 딸아이한테 이제 점액 주사를 이제 놓는 그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찍다가도 그 간호사가 그 시야를 가리면은 내가 일부러 또 피해서 딸아이를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 한 35초 정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네. 이 나중에 동영상을 찍고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띠링하고 소리가 났어요.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간호사가 몰랐었고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찍는 거예요? 아니 왜 찍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간호사가 뭐 만만해 보여서 이런 거 자꾸 찍으시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시려고 그러는 거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013년, 14년 그때도 딸 아이가 엄청 어렸을 때 네. 그 가정의학과 거기에서 이제 사진 동영상 찍을 때도 그때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한 적이 없어서 이런 네. 법을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넣는 장면이랑 사진을 동영상 찍고 하는 게 이게 진짜로 불법인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그냥 개인 소장하실 용도로 이제 아이를 기록하실 그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으셨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후로 그래서 영상을 그 간호사 측의 요청 때문에 삭제를 하셨고요. 아, 예, 지웠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이 지금 내용 박미래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진짜 행동인 것인지, 뭐 네.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대처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미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상담 내용은 지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그 예전에도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 병원에서는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한 2013년, 12년 그때에 그 지금 찍었던 그 첫째 그 아이의 엄청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 서울 동작구청에 있는 거기에서는 찍었었거든요. 동영상을. 네네. 그 그때는 자료를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 자료를 그 영상 자료를 어디에 네. 업로드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아니, 업로드 한 적은 없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 그 클라우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하드 있잖아요. 웹 네, 하드. 네, 네. 거기에다가 저장은 해놨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아이의 모습을 소장하고 싶어서 간직하고 싶어서 그쵸. 촬영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불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인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살펴봐요. 네. 네, 먼저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예. 형사적 책임을 지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그 민사 책임이라는 것은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 그 민사 책임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일반 원칙을 이건 일반 불법 행위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형사 책임은 우리 형법, 특별법을 포함해서 형법에 규정돼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는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제가 네. 먼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책임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불법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예. 먼저 형사책임을 한번 보면은 이 촬영과 관련된 범죄로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소위 성폭법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가 논의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성폭법에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아마 간호사분이 아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막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 조문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원래 목적이 따님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로 따님과 배우자분이 나오는 거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잠시 간호사분의 그것도 뒷모습이 잠시 이제 네. 노출이 된 것이잖아요. 예. 예, 애초에 간호사분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성폭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 해보면은 개인정보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도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59조 1호를 보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네. 이제 법에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사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촬영한 부분, 간호사분의 뒷모습이 나왔는데요. 그게 부정한 수단이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처리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인의 동일성이 특정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간호사분의 개인정보를 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또 네. 어떤 형사처벌은 원래 과실범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는 그런 고의가 보이지도 않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형사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까요?를 보면 예.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사 네. 책임은 고의 외에도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은 정말로 그냥 따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 등장하는 것 뿐이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불법 책임을 묻기 위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예. 녹화된 화면이 간호사분의 성적 수치심과 관련돼 있거나 혹은 동영상의 피사체가 누군가에게 막 유포가 돼가지고 인식 가능한 상태로 유포가 돼가지고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따님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신 것이고 잠깐 간호사분의 뒷모습이 비친 것뿐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크게 네, 걱정은 그때는, 하지 예.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주사실에는 제가 나오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네. 주사실 문이나 주사실 내부에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없었는데 네. 의사들이 진료하는 의사들이 각계의 방 문 앞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일부러 그냥 병원의 규칙에 따라서 붙여넣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그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다른 네. 사람들에게 경고하느라고 문구를 써붙였는지 어, 만약 이 사람들이 써붙인 이대로 내가 말을 안 듣고 그냥 내가 강제로 이제 촬영한다면 이게 불법이 되나요? 네, 그 촬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녹음하면 안 됩니다, 촬영하면 안 됩니다 라고 네. 되어 있는 건 꼭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예. 아까 선생님도 촬영을 했지만 예. 이제 촬영되신 대상자분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의도치 않게 예. 뭐 병원에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 상대방의 음성권, 우리 지금 대화하는 거 음성권이거든요. 네네. 음성권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성폭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병원 규정으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붙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아, 예, 없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또
전화를 할게요. 네, 저희 생생법률쇼 애청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꼼꼼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여지가 있을지, 뭐 민사상 불법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럼 물을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례에서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사실 불법행위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분도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나셨을 텐데요. 사실 촬영에 대해서는 뭐 아청법이나 성폭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등등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꼭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유아박람회에서 한 사진업체와 아이의 성장 앨범 만삭부터 도입 촬영까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완납했고 이후 만삭 모습과 탄생 50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며칠 뒤 100일 촬영이 예약되어 있어서 스튜디오에 연락을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촬영 일자를 미루더군요. 알고 보니 스튜디오는 이미 폐업 처리됐고 사장은 연락 두절 상태라 지금껏 찍었던 아이 사진과 앨범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이에게 예쁜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계약했던 것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스튜디오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같은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추억이잖아요. 사진 촬영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유아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박리담회 형식으로 마구잡이로 계약을 진행해 놓고 실제로 제대로 계약을 수행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기죄가 되는지 물어봐 주셨으니까 법원은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가 살면서 사기당했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기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사기당했어요 하고 갔는데 경찰서에서 민사로 해결하래요, 도와줄 수 없대요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기죄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건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기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망이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의해서 본인이 처분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려면은요, 불법 영득 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취의 고의라는 거, 사람의 고의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백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고의가 있었어요, 편취하려고 했어요 하지 않는 한 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정황을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돈을 차용금 사기에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렸을 때 이미 채무
채무 초과 상태로 빚더미에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변제 의사가 없었구나라고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행위자의 재력이나 뭐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목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행 과정, 거래 내용 이런 정황을 보면서 종합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차용금 사기,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을 때 인정되는 게 사기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이 사기의 내용 좀 접목해 보면은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와중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추후에 이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취의 고의, 그리고 뭐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계약 체결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이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경영 사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포인트로 하나를 볼게요. 만약에 100일 촬영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아까 전에 50일 촬영까지 다 마쳤다고 한 것 같아서 예약이 돼 있었는데 확인차 스튜디오에 연락을 했는데 또 미뤘어요. 미뤘고 또 그 다음에 할게요 하고 또 미뤘고 새롭게 계속 미뤘는데 결국 안 된 그런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에 변제기를 그냥 늦출 목적으로 새로운 어음을 발행했던 사안, 그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는데 중간에 어려워지고 그런데 변제기를 유예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채무는 어차피 이행할 수가 없는데 유예할 목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변호사님 거꾸로의 상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처음부터 정상적인 운영할 수 없었는데 고객으로부터 일부러 이런 상황임에도 속이고 선입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군요. 그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기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때 아무런 사실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입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게 이제 기망행위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고객분에게 계약금을 완납하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진과는 지금 계약 이행 안 해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해버리고요. 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 변호사님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설명하자면 우리가 계속적 계약에 있었던 것은 해지라고 하고요. 이런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제는 소급해서 계약을 소멸하는 건데요. 이 사안에서는 계약 해제를 통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들인 시간, 비용, 마음고생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까지도 한번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위자료가 그렇게 만만하게 인정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위자료, 나 위자료 해줘, 나 마음 상해서 위자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원에서 위자료를, 왜냐하면은 금전적 그 손해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지급했던 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음으로써 손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판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33년 전에 선고된 하급심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한 예비 부부가 결혼식 전체 촬영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촬영된, 옛날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를 받아보니까 그 테이프에 이 횡선하고 선들이 쫙 이렇게 트래킹 형상 막 스크래치가 있어서 잘 알아볼 수 없게 선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녹화가 재생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법원에 이제
제소를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 법원은 그때 당시에 그 촬영 비용이 전체 예식 촬영 비용이 12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때 우리 법원이 위자료로 그러니까 당연 12만 원 배상하는 거는 배상이고 위자료로 부부 한 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판례를 볼게요. 이것도 한 30년이 넘은 판례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식 촬영을 의뢰를 했어요. 그때 예식 촬영 전체 비용이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이었는데 촬영 보조원이 그 필름을 분실해버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촬영료를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그 원고에게 청구한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보자면 지금 사연자분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유아박람회에서 입점해 있던 업체였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유아박람회에 참여한 업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할 거란 생각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박람회 입점을 허가한 주최 측의 어떤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 먼저 박람회의 주최 측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주최 측에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견이 가능했어야 할 텐데 그 박람회 주최 측에서 뭐 심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경영란이 있을 사실까지 예견하겠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서 모집했다면 주최 측에게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담자님 사연 너무 안타깝게 함께 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계약금을 포함해서 좀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좀 배상을 받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소소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예능이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 다시 보기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블로그 유입을 늘리고 싶었던 저는 이 사이트를 블로그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이런 저의 행동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불법적인 다시 보기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유입하는 그 유입되는 숫자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해 두신 그런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요즘 유료 콘텐츠를 이렇게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불법 사이트 참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쯤에는 유료로 영화나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생소할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무료 불법 사이트가 정말 많았고 현재는 그때에 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사례를 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피해액이 4조 9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도 유해 사이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제2의 누누TV, 제3의 누누TV가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수요와 공급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그 링크를 게시한 건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네,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소수를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통신의 방법으로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재산권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송신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예가
공중이, 그러니까 다중이 개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타인의 저작물을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용자,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용 허락이 없는데도 고의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가 되어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링크를 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작년이었죠. 이제 대법원에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면서 이제 6년 만에 판례를 바꿨는데 대법원 판결도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종전 판례는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하게 하더라도 링크한 행위를 가지고는 그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그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재작년에 네. 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뒤집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판례에서는 링크는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거기에 대해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인정해버리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이번 판례도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이트 운영자,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그 정범이 되겠죠. 그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직접 저작 게시물을 직접 서버에 올린 그 정범이 그 서버에 업로드를 해서 공중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나 상관없이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하면 실제로 공중에게 그 게시물을 송신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기수에 이릅니다. 네. 예, 범죄 기수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정범이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종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그 정범의 범죄 행위를 방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침해 게시물을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면 링크 행위자가 그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으로 계속적으로 게시하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때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 행위는 그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점도 좀 궁금해요. 지상파 방송사와 정편 채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수색하고 좀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보통은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한 불법 사이트가 보통 서버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링크 게시자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외 서버 운영자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거책, 전달책들 이렇게 처벌을 네. 하지만 사실상 원래는 그 총책들이 다 해외에 있어서 근절되기가 쉬운 범죄가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사실상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을 변경해서 대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게 지능화되고 있어서 현 규제로는 이것들을 완전히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으로 배포된 저작물을 그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컨텐츠가 만약에 음란물이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면 모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실제로 명확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처벌받았던 사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원본 파일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네. 링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16조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런 거 볼 때 컨텐츠, K 컨텐츠
콘텐츠 요즘 인기인데 K 콘텐츠 강국 이 이미지 쭉 이어가려면 불법 서비스는 좀 이용하지 않는 게 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매부는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주임금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매부가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증권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외주 제작사의 직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규 직원도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이어서 일이 없을 땐 무직이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교사인데요. 알고 보니 여동생 휴대폰으로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여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그동안 월급이라며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또 결혼 전부터 저와 제 남편, 친정 부모님에게 유망 종목을 몇 개 얘기해줘서 주식을 샀지만 지금 대부분 손해가 난 상황인데요. 친정 가족들도 그렇고 여동생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상담자분의 여동생 몰래 여동생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 어쨌든 여동생 명의니까 일단 그 여동생분이 갚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사실 대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볼 수 있는데 대출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기죄, 그리고 사무소 위조죄, 위조사무소 행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대출이 요즘 많잖아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만약에 범용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 경우라면 전자문서법 위반 또는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명의 도용으로 실행된 대출금은 본인 확인 절차를 원래 거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에 내가 대출금 채무가 없어요 라는 소송,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대출 채무에서 벗어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주식 종목 추천해준 부분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증권사 직원도 아니면서 아무 종목이나 추천해준 이 부분은 또 문제 삼을 여지가 없을까요? 네. 사실 증권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 증권사 직원을 사칭했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증권사 직원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해서 투자를 권유했고 그 돈을 실제로 직접 받아서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여동생의 남편이 그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증권사 직원이라고 사칭해서 불법 리딩방을 만들고 메시지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입장하게 하고 증권사 차원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실은 시세 조작에 이용한 사례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증권 범죄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근데 지금 사례처럼 그냥 본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투자 권유를 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좀 어렵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할지 혼인 취소를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요. 네. 우리 민법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면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그 경우에는 혼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건강, 가족 상황 등은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혼을 넘어 혼인 취소까지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과장만 했을 경우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증권사 직원은 아니었고 여기서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었다면 혼인 취소 사유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기 강박으로 혼인 사기를 인지한 날로부터는 그 취소를 하려면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 여동생분 어떤 식으로 좀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을지 법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동생분의 남편 행동으로 보아서 일단 형사고소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을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혼인 취소가 어렵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할 것 같고 협의 이혼도 어렵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의 도용으로 대출까지 이루어졌는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은행에 빨리 방문하셔서 이제 보안 장치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법적인 조언도 좀 받으셔서 좀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상처받은 마음부터 잘 수술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란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